안녕하십니까. TV닥터입니다. 오늘 족부 질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에는 어느 부위보다 혈관이나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우리 체중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서 사실 이 발이 불편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또 온 몸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근데 최근에 여성분들이 샌들 신으시고 하이힐 신으시고 해서 족부 질환 환자가 늘고 있다 그래요. 자, 오늘 족부 질환은 어떤 증상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이병국 수족부 전문의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발이 진짜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제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제2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왜 중요한 거죠? 예, 흔히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요. 발은 걸을 때 심장에서 보낸 혈액을 받아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는 펌프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밑에서 펌프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보통 발은 1km를 걸을 때마다 약 12톤의 압력에 의해 아래로 몰린 피를 심장을 향해 위로 다시 쏘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8,000보 내지 10,000보 정도를 걸으며 일생 동안 지구 4바퀴 반을 돌 정도로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발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도 다른 부위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게요. 평생 살아가면서 지구를 4바퀴 반이나 돌면서 아주 혹사당하고 있는 발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족부 질환에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멋을 내다가 아픈 발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여성분들. 예, 네. 주로 하이힐을 많이 신어서 생기는 무주외반증이 있고요. 또 신발하고 관계가 있는 이렇게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소건망류라는 병이 있습니다. 또 발가락이 망치처럼 구부러진 망치족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많이 저린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운동하다가 발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발목을 삐었다고 얘기하죠. 발목 염자나 인대 손상, 또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는 아킬레스 건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한 운동 시 잘 생기는 발목 연골 손상 등이 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발을 많이 써서 혹사시켜서 아픈 발로는 발바닥에 근막인 힘줄이 파열돼서 생기는 족저근막염, 또 발목 안에 관절 안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발목 관절염, 또 발등 부위에 이렇게 혹이 생기는 또 발등의 결절종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발을 너무 고생시켜서 얻게 되는 질환인 그렇죠. 거예요. 예, 많이 사용을 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선천적인 내가 타고난 발이 있습니다. 평발이 있겠고 또 까치발이라고 하죠. 온목발, 칼발, 또 발가락이 짧은 단지증 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병원을 많이 찾는 저희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분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감추고 싶은 발, 창피한 발이 있습니다. 네. 무좀이나 또 굳은 살, 뒤눈, 또 내향성 발톱. 내향성 발톱은? 내향성 발톱이라는 것이 보통 엄지발가락에 이 발톱이 그 옆에 있는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병을 말하고요. 이렇게 생기면 발이 붓고 열이 나고 심하면 고름까지 나오는 그런 걸 내향성 발톱이라고 하고요. 네. 그 외에 당뇨발이나 통풍 때문에 발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참 이러저러한 이유로 좀 발에도 많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질환이 생길까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인구의 약 80%가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 등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상당수가 비정상적인 발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의 건강은 젊고 건강한 발의 경우에는 회복력이 좋아서 자그마한 손상은 거뜬하게 회복될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회복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에 반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크고 작은 손상들이 축적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발이 점점 피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좀 굽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들 보시면은 이런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죠.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유행을 쫓아하다 보면은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고요. 또 발을 혹사시키게 되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발 때문에 괴로움을 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와 이제 신발 때문에 이런 족부 질환의 대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신발 때문이라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참 많겠군요. 네, 그렇죠. 보통 여성은 네. 남성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발의 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보다는 이런 뼈나 관절, 인대가 약하고요. 또 굽이 높은 신발이나 뾰족구두를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발질환인 무지외반증은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는, 그다음에 운동을 하다 다치는 발목의 인대 파열이나 연골 손상은 남자에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아픈 족저근막염이나 네. 발목 관절염은 남녀에게서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당뇨발인 경우에는 당뇨를 오래 앓고 있어야지 생기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이 드신 그런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족부 질환으로 어떤 증상을 느끼시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 공을 차다가 이래 발목을 다치는데 하도 안 낫고 걸으면 못 걸을 정도가 되고 이래서 병원에 왔더만은 발목 관절 탱성이란 그 진단을 받고 이제 이래 제가 MRI도 찍어보고 다 해서 이래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하이힐을 좋아해서 즐겨 신는데 그 하이힐을 신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제 발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 발가락 부분이 조금씩 튀어나오면서 모양이 변형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꿈치를 들거나 좀 걷거나 하면 그 발가락 부분이 통증이 오고 뒤꿈치를 특히 못 들겠고 이래서 생활하는데 약간씩 불편함이 느껴져서 40대 중반쯤 되니까 너무 도려내는 듯이 아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계속 이렇게 더 튀어나오는 영향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불편했죠. 신발만 신으면 예쁜 구두 같은 걸 못 신어요. 아주 펑퍼짐한 운동화 같은 걸 신어야 되는데 조금 맞는 신발을 신으면 그 튀어나온 뼈가 아주 아파요. 베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예쁜 신발을 전혀 못 신죠. 예쁜 신발 못 신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상도 좀 다양한데 전반적으로 어떤 증상을 느끼시죠? 예, 주로 그 족부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은 네. 일단 발이 아프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것이겠죠. 예, 그 외에 무지외반증처럼 발 모양이 휜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염증이 있어서 발이 붓고 열이 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니까 열도 나는군요. 그렇죠. 네. 예. 그 외에는 이제 발목을 자주 삔다거나 예. 또는 발가락이 저려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뭐 보통 발이 아프면 그 병원에 가셔서 족부 전문의를 찾는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단순히 발목을 삔 이후에 약한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발목의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족부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발가락이 저린 경우인데요. 발가락이 저린 경우는 발에 문제가 있어서 발가락이 저릴 수도 있지만 허리 디스크 같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발가락이 저릴 수가 있으므로 예. 발이 저린 경우에는 주로 발과 허리의 검사를 병행해야 됩니다. 예. 앞서서 여성분들이 그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시는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엄지발가락 때문에 이렇게 휘는 거죠. 그렇죠. 모양이 변형되는 예, 거. 예. 무지는 엄지발가락을 뜻하는데 이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휜 상태를 무지외반증이라 합니다. 네. 다른 말로 버선발기형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엄지발가락의 뿌리 부분인 제1중족 족지관절이 내축으로 돌출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하이힐이나 발에 꽉 맞는 구두를 오랫동안 신을 경우 이와 같은 발의 변형이 올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무지외반증을 여성을 괴롭히는 발질환, 즉 하이힐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보통 힐 신으면 저렇게 휘게 되니까. 예. 근데 아마 힐 신으시는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는 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무지외반증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뭐 기준이 있어요? 일반적인 신발을 신어도 네. 모든 사람에게서 일반 사람들의 33%는 증상이 없어도 무지외반증을 가지고 있고요. 정상적인 발 모양이 네. 약간의 무지외반증이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발 모양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휘어진 정도가 과도해서 심할 때, 그래서 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때를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앞서서 하이힐 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하지만 하이힐을 신지 않아도 이런 무지외반증이 올 수가 있습니까? 예, 하이힐을 신지 않아도 네. 일반적인 신발을 신어도 무지외반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무지외반증이라는 건 크게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으로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서 발병할 확률이 높고요. 유전적인 영향이 있군요. 그렇죠. 이런 유전은 아들보다는 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번째로는 네. 주로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신발 등의 착용으로 인한 건데요. 특히 잘 맞지 않는 신발이 무지외반증의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평발이나 또는 발의 관절이 너무 유연한 경우 또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선천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이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음으로써 생기는 병이 무지외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조사한 바로는 그 여성의 한 88%에서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 여성분들의 반 정도에서 발에 변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한 9배 정도 높다고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더 약간 높게 이런 여성들의 어떤 심리가 발을 그렇게 좀 혹사 결과를 낳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무지외반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휘고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 오겠네요. 네.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발가락의 내측에 튀어나온 부위가 신발에 닿여서 아픈 경우. 아, 닿여서. 예. 엄지발가락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거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발가락은 갈 데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발바닥 뼈가 머리를 바닥 쪽으로 내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아, 밑으로 내려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지외반증의 증상은 내측에 튀어나온 부위 통증과 발바닥에 굳은 살에 의한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네. 두 번째로 그 외에 다른 발가락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그 몸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발에 문제가 있으니까 걸음걸이나 아니면은 뭐 뛸 때 이런 그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서 무릎이나 발목, 허리 등에 전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엄지발가락 그 하나의 이상의 영향을 그렇죠. 미칠 수밖에 없군요. 예.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증상이 경미하고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가락 사이에 그 실리콘을 끼워서 발가락이 돌아가지 않게 예방을 하고 또 신발을 신을 때 앞볼이 넓은 편안한 신발 또는 기능성 신발이나 깔창 등을 이용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지외반증 자체는 예방이 가능한 병이 아니고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요. 네. 예, 나중에 가서 변형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그때는 결국에는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휜 발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비가역적이에요? 예, 비가역적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네. 사람의 발은 정상적으로 발가락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신고 50년, 60년을 살게 되면 발은 어느 정도의 무지외반증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게 신발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악화돼서 더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는 그럼 거죠. 어떤 경우에 수술을 네, 요합니까? 무지외반증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발가락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고 신발을 신기가 불편하고 또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발가락이 휘어 돌아가니까 다른 발가락이 변형이 왔을 때 네.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요? 예전에는 그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 다른 데 가니까 재발한다고 수술하지 말라 그러던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또 휘더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이렇게 튀어나온 뼈만 절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재발도 많았고 네. 그리고 통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후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발가락의 뼈를 일자로 만들어주는 절골술을 같이 하고요. 네. 그와 사이에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인대를 끊어서 발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일자로 맞춰주는 수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예. 재발률도 현격히 줄어들었고 네. 결과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족부 질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알쏭달쏭 OX 클리닉.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발은 헐렁해야 발 건강에 좋다.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너무 신발이 꽉 끼거나 작으면 발에 안 좋다고 물론 말씀해 주셨고, 그럼 반대로 헐렁하면 발 건강에 좋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 이래도 좋지 않군요. 예. 네. 너무 조이는 신발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헐렁한 신발의 경우에는 그 신발하고 너무 공간이 남고 발이 놀아서 마찰이 심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마찰이 더 심해지는군요. 예, 그래서 발바닥에 물집이나 티눈 등의 그런 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헐렁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해서 발의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됩니다. 네. 또 크게 되면 이렇게 약간 삐끗할 확률도 예. 커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네. 그 발을 잡아주는 신발을 고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 보통 올해 관절염은 무릎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발목에도 생긴다? 자, 물음표. 정답 가려주십시오. 예, 정답은 O입니다. 아, 생길 수가 있군요. 예, 보통 관절염은 뭐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서 주로 오지만 네. 발목 관절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목에 오는 관절염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오는 관절염은 오래 써서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이고요. 연골이 닳아서? 그렇죠. 네. 근데 그 닳는 이유가 예.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닳는 거고 발목은? 발목에 오는 관절염의 그 연골이 닳는 원인은 네. 그 외부 손상입니다. 예. 삐끗해서요? 그렇죠. 발목을 삐는 증상들이 계속 있는다거나 아니면 연골이 뻗겨졌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속됐을 경우에 발목은 무릎이랑 고관절에 비해서 회복력이 더뎌요. 그래서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는 네. 관절염이 빨리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다른 그 관절염과의 차이점이고요. 네. 그래서 관절염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을 시행을 하고요. 증상이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지금 연골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예.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서 인공 발목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지금 인공 관절이 들어간 모습인가요? 그렇죠. 예. 저기 발목 관절 안에 네. 이렇게 많이 하얗게 보이는 저 부위가 그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입니다. 네. 그러면 저 관절을 넣고 그냥 평생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예, 그건 조금 다른 이제, 문제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발목 인공 관절은 역사가 짧습니다. 무릎이랑 고관절은 보통 15년 정도의 그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는데 발목 관절은 아직까지 그 15년 이상 된 그런 그 결과가 없어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발목 관절염이 심해진 경우에는 나중에는 발목 고정술이라고 해서 발목을 아예 안 움직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 수술을 하기 전에 발목을 움직이면서 통증을 없애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싶을 때 인공 발목 관절 치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무지 외반증도 유전이 된다. 이 문제는 처음엔 알쏭달쏭했지만 아마 앞서서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정답 아실 것 같은데요. 자, OX 정답은?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O입니다. 아까 그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그 하이힐이 가장 주범이긴 하지만 네. 유전적인 원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하이힐을 신지 않는 여성분들에게서도 반드시 무지외반증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뭐 발이 평발이거나 네.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또 어머니나 할머니가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네. 따라서 뭐 무지외반증의 발병 원인에 유전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무지 외반증과 더불어 또 요즘에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족저 근막염. 한자여서 용어가 다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예, 족저근막염이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을 보면 네. 족저,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족저근막이라는 것은 우리 발바닥에 그 뒤꿈치 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발가락 뼈에까지 붙어 있는 하나의 막입니다. 그럼 되게 탄력성이 있겠어요. 늘어났다, 예. 줄어났다. 예, 그래서 하는 역할은 네. 우리가 걸을 때 충격을 흡수를 해주고 또 발을 옆에서 봤을 때 생기는 이 아치, 아치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이 족저근막이 그 뒤꿈치 부위가 달아해져서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네. 통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저 그 하얀 부분이 족저근막이고 근막이죠. 예. 그 위에 빨갛게 된 부위가 네.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 찢어진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사에서 많이 써서 이 근막 부위가 달아서 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수건을 오래 쓰면 색깔이 하얗게 바래졌다가 네. 가운데 구멍이 나게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족저근막이 뒤꿈치뼈 부위가 달아서 해지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병을 족저근막염이라고 많이 합니다. 닳고 많이 뭐 써서 그렇다면 주로 남성 선수들 많이 생기겠어요. 예. 족저근막염은 특히 운동선수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 발바닥을 혹사해서 그 족저근막에 탈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마라톤이나 등산, 또 과도한 운동 등을 하거나 급격한 체중 증가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 또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네. 또 평발이나 뭐 높은 아치를 가진 그런 발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좀 특이한 거는 그 직접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뒤꿈치로 쿵쿵 구른다거나 아니면 그 깡통을 발로 짜부러뜨릴 때 뭘요? 깡통 아, 있죠? 깡통을? 예, 깡통을 발로 이렇게 밟아서 짜부러뜨릴 때에도 네. 그 족저근막 부위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면 그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수도 그럼 있습니다. 그건 급성으로 오겠는데요? 그렇죠. 아. 근데 특이한 경우지만 네. 뭐 대부분의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오래 써서 많이 써서 달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상당히 통증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족저근막염은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병입니다. 예. 대부분의 환자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 발짝, 두 발짝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서 처음 걸을 때 그렇죠. 이건 왜 그런가요? 족저근막염이 그 뒤꿈치가 제가 달아서 해지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 밤에 우리가 보통 7시간, 8시간 정도 수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족저근막이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였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걸으려고 디디게 되면 네. 팽 늘어나거든요.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예, 늘어나면서 이 뒤 해진 부위에 통증이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통증이 보통 6발자국, 7발자국 정도 걸어가면 네. 또 좀 가라앉아요. 어. 예.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서 보면 네. 앉아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체중을 실을 때, 뭐 앉았다 일어날 때나 뭐 오래 걸을 때, 이럴 때 뒤꿈치가 많이 아파서 네.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을 경험을 하시고요. 대다수 환자분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뒤꿈치를 땅에 못 디디시고 거의 까치발 정도 해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너무 아파서요? 예. 아. 뒤꿈치를 닿으면 너무 아프니까 네. 뒤꿈치를 들고 오시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요? 족저근막염은 네. 그 수술을 하지 않고요. 그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한 60에서 80% 정도까지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과체중 여성이 뭐 1년 이상 네. 계속 아프셨던 분들, 그다음에 양쪽 발 그 쪽이 같이 아프신 분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경우, 또 발에 스테로이드 주사, 우리 뼈 주사라고 얘기하죠. 그 주사를 많이 맞은 분들, 또 발의 아치가 높은 경우, 네. 또 류마티스나 통풍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족저근막염의 이제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족저근막의 스트레칭과 네. 그다음에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이에요. 요 두 가지 운동만 제대로 해도 보통 6주 이내에 60에서 70% 정도가 호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막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근막을 제대로 스트레칭을 해줘야지 그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족저근막염이 제가 달아서 해지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족저근막염이 달아서 해지면 나중에 재생이 돼요. 아, 예, 재생은 새로 되는데 되는군요. 네. 그 재생되는 게 근막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족저근막은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생되는 근막은 밧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져요? 그렇죠.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래서 걸을 때 네. 예, 그 밧줄로 된 부위가 많이 당겨져서 아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위를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예, 통증을 많이 그럼 완화시킬 다시 수가 있어요. 고무줄처럼 되나요? 그렇진 않지만 이게 수축되어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늘어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일단 가장- 해주고. 예, 가장 좋은 치료가 족저근막 스트레칭인데 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제가 까치발을 한다고 그랬죠. 아킬레스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기능성 깔창이나 뭐 약물요법, 물리치료 또는 뭐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치료들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라톤이나 이게 등산 같은 운동을 하실 때 운동하기 전에 그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나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좀 해줘서 이 근육이 좀 적응을 할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늘리면 얘도 놀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렇게 뭐 많이 써서 달아서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삐끗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힐 신어서 예. 그런 경우엔 염좌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를 발목 염좌라고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발목이 삔 상태죠. 발목이 삐었다는 것은 그 뼈하고 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발목 삐었다 그러면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치료도 안 고생을 좀 하고, 했는데. 예, 그래서 미국 통계에 의하면 네. 그 발목 염좌 환자 중에서 20%에서 합병증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합병증에는 그 발목 인대가 만성적으로 늘어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지를 가는 데에도 계속 접질리는 증상이 있고 네. 또는 발목을 계속 접질리면 그 발목 관절 안에 있는 인대가 네. 벗겨지고 연골 손상이 되고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목 염좌의 초기 치료는 그 적정한 진료를 받고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뭐 휴식이나 네. 뭐 얼음찜질, 압박붕대, 또 발을 심장보다 높이 올리거나 기부수를 시행을 하고요. 네. 또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발목 염좌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병국 수족부 전문의 모시고 족부 질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반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하이힐을 자주 신는 편인데요. 하이힐을 신으면서 발에 무리를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이힐은 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게 되면 발 관절이 항상 꺾인 상태로 있게 되고요. 또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면 발의 보폭이 줄어들게 되고 발의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되고요. 또 하이힐의 그 앞볼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굳은 살이나 또 티눈, 무주해반증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힐을 신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1일에서 2일 이상 신지를 않고요. 또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 1시간마다 또 신발을 벗어서 발가락이랑 발목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이힐을 고를 때는 발가락에 무리가 좀 적게 앞볼이 좀 넓은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평발인데요. 평발이 안 좋다고들 많이들 얘기하네요. 예, 흔히 평발하면 운동도 잘 못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도 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지영 선수도 대표적인 평발인데 지금 엄청난 그 축구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따라서 평발은 정상적이지 않은 발이기는 하지만 병은 아닙니다. 예, 평발이 있으면 그 발에 어떤 병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상생활을 할 때 좀 불편할 뿐입니다. 따라서 평발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도 신발이랑 올바른 걸음걸이, 그다음에 적절한 체중 유지와 스트레칭을 여러 동반을 하게 되면 그 평발이 아닌 분들과 똑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에 굳은 살 때문에 고민하는데요. 도대체 발에 굳은 살이 왜 생기고 이거 좀 없앨 수 없나요? 예, 굳은 살은 주로 발바닥에 발생하는데요. 티눈하고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굳은 살이라는 거는
그 발바닥 살이 뼈하고 신발 사이에 끼어서 거기 압력이 높아지면서 두꺼워지면서 생기는 게 굳은살이고요. 티누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예, 굳은살은 주로 그 걸을 때 힘이 많이 가는 그 발바닥의 뿌리 부분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생기는 원인은 주로 뼈가 이상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신발에 그 원인이 가장 많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얇고 딱딱한 깔창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나 뒷굽이 높은 구두, 또 너무 조이거나 또 너무 헐렁한 신발을 신을 경우에 굳은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굳은살로 인해 보행장애 생기고 허리나 고관절, 무릎 또는 발의 통증을 유발시키고 있고요. 특히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굳은살이 당뇨병 환자의 그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가 있어서 아, 예. 굳은살의 예방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당뇨가 있으시면 발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특히 여름철이 그렇다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네, 당뇨 환자들은 그 당뇨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작은 상처에도 궤양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 궤양은 치료가 잘 되지가 않고 많은 환자분들이 발목을 절단을 하고 발가락을 절단을 하게 되는데 작은 거 상처 때문에. 그렇죠. 예. 여름에는 우리가 양말을 벗고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많고 네. 물놀이에 가서도 또 발에 상처가 나고 쉽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네. 그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 15에서 20%가 그 족부 궤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당뇨 발들은 당뇨를 얼마나 오래 앓고 있느냐에 따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요게 그 뒤꿈치에 그 발에 발 뒤꿈치예요? 예, 발의 뒤꿈치고요. 그 뒤꿈치에 발에 작은 상처가 나서 피부가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작은 상처에도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당뇨발이라면 주의해야 될까요? 예, 그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12가지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엄격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발을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 발에 꽉 끼는 신발은 좋지가 않고 또 맨발로 다니지 말아야 되고요. 여름에도. 그렇죠. 네. 예. 화상이나 동상에는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 무좀이 생기면 바로바로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또 발톱을 깎을 때 너무 깊숙하게 자르려다가 피부에 상처가 안 생기게. 살점을 떼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굳은살, 티눈 등은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이 건조해지지 않게 로션을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예, 갈라지는 것도 예방을 해야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는 자세를 취하고요. 또 담배 피우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담배가 그 혈액순환을 그렇죠. 방해하기 때문에. 예, 담배를 피면 그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예. 상처가 더 낫지 않습니다. 예. 자, 당뇨성 족부 질환의 이제 12가지 예방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발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칭이 좋을까요? 예. 지금 저것은 그 발 건강을 위한 그 발 스트레칭으로서 발목을 얼굴 쪽으로 당기면서 네. 발목을 위로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발을 움직이는 그런 힘줄에 네. 근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발끝까지 힘을 주고. 그렇죠. 발가락을 바닥 쪽으로 구부렸다가 얼굴 네. 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하면서 발바닥을 내리면 발등이 스트레칭 되고요. 올리면 아킬레스건이 스트레칭 되겠죠. 네. 예, 그런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또 이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예, 하네요. 저것은 아킬레스건이 있는 환자분,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으로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한테도 좋습니다. 네. 예, 발가락으로 까치발을 쓰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강화 운동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저기 보시는 운동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족저근막염의 가장 중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저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뒤쪽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고요. 뒤쪽 무릎에 오금을 편 상태로 하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는 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무실에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하겠어요. 예. 지금 하시고 계신 것이 그 발가락으로 그 수건을 잡아서 발가락에 있는 운동. 저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발바닥이랑 종아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발가락을 운동을 해주면 종아리, 발바닥까지 스트레칭 같이 해줄 수가 있고요. 네. 또 근력을 강화시켜서 걷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렇게 뭘 짚으면 게으르다고 어른들이 야단을 치셨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발 운동을 할 때는 또 저런 방법이 또 스트레칭에 좋을 수가 있군요. 근데 이런 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스트레칭도 할 수가 있고 신발을 또 제대로 고르는 것도 발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예.
발에 생기는 질환 가운데요.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만은 네. 그 신는 신발과 또 보행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고를 때 발 건강을 위해서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신발은 반드시 신어보고 걸으셔야 돼요. 신어보고 편안한 신발을 골라야 되고요. 저녁에 골라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그 사람 몸은 그 발은 저녁에 가장 많이 붓습니다. 가장 많이 부었을 때 신발을 신어보고 편안한 신발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네. 또 굽이 높고 앞이 뾰족한 신발은 피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5cm 이상의 굽이 있는 신발은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너무 조이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해야 하고요. 또 발의 아치의 지지가 잘 되고 또 충격을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밑창을 가진 그런 신발을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예, 발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찮게 여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참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는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한테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껏 걷지 못하는 것은 그 행동의 제약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네. 예, 여름철이나 평상시에 하이힐이나 앞이 뾰족한 예쁜 신발을 신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발은 패션을 위해서 희생되어야 할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몸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중한 발을 잘 관리를 해서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을 때 잘 그 관리를 안 해주면 늙어서 흔히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사를 시키면서 제대로 대접은 못 해주는 자 그런 생활이라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발 관리를 제대로 해서 평생 건강한 발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족부 질환으로 함께해 주신 이병국 수족부 전문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개편을 맞아서 저희 TV닥터의 방송 시간대가요. 금요일 아침 8시 30분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고 또 다음 주에는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하는데요. 산만한 아이 집중력 키우기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정신과 최세진 교수를 모시고 산만한 아이 집중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흔히 우리가 ADHD라고 하죠. 이런 아이들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TV닥터 시간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